2026년 2월 26일 코스피 지수가 63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대한민국 증시의 새 역사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보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광판 숫자 뒤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에만 자그마치 9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고 떠나버린 기이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인공인 외국인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파티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더 뜨겁게 타오르는 이 상황이 과연 말이 될까요? 저는 오늘 이 기괴한 랠리의 실체를 까발리고 6300이라는 숫자 속에 감춰진 아주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도 함께 좋아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마치 차가운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사상 최악의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지금의 호황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 처참해서 2025년 한 해에만 청년 취업자가 17만 800명이나 줄어들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는 1979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고사 직전인 이 상황은 마치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여는 마지막 야유회와 같습니다. 경영진은 이미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만 마지막 불꽃놀이의 화려함에 취해 파티를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떠나는 경영진의 정체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로 2026년 2월 20일까지 코스피에서만 무려 9조 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불과 2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을 빠져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이만큼 팔아치우면 지수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코스피가 6300까지 상승한 배경에는 매우 독특한 수급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모든 주식을 버린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를 9조 500억 원, SK하이닉스를 6조 원어치 팔며 막대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단기간에 50%에서 60% 이상 급등하자 글로벌 자금들이 영리하게 수익을 확정짓고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린 것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기관들의 기계적인 매수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나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리스크를 감지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지금의 시장을 지탱하는 선물과 현물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의 괴리를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시장의 핵심인 베이시스라는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값입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상태를 콘텐고라고 부르며 이때 베이시스는 플러스가 되어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르며 시장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기관들은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100원이고 현물이 95원이라면 싼 현물을 사고 비싼 선물을 팔아 확정 수익을 챙깁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차익 거래를 위해 기관들이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조 원씩 팔아치우는 동안 국내 기관은 무려 1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와 투자회사 같은 금융투자 쪽에서만 8조 원 가까운 순매수가 쏟아졌는데 이것이 6300이라는 숫자의 진짜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매수세는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건강한 돈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프로그램 매매일 뿐입니다. 여기에 ELS 같은 파생 상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지 수요까지 ገብ치면서 시장은 본래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에서 What the dog, walk the dog 현상이라고 부르며 매우 위험한 신호로 간주합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작은 꼬리가 코스피라는 거대한 몸통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시장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진짜 위험한 점은 이 기관 매수세가 기업의 미래 전망이나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에 있습니다. 수급 구조에만 의존해 쌓아 올린 지수는 그 수급의 방향이 단 한순간이라도 역전되는 순간 모래성처럼 빠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9조 원을 파는 것도 모자라 선물 시장에서도 3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수가 6300에 도달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2월에만 6조 원 넘게 현금을 챙겨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체는 오직 증권사와 금융투자사들의 알고리즘뿐이며 이는 매우 불안정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통찰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 사면 차익이 난다고 계산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 비인격적인 시장입니다. 기업 가치를 보고 들어온 돈은 쉽게 빠지지 않지만 기계적으로 들어온 돈은 조건이 바뀌면 빛의 속도로 매물로 돌변해 시장을 공격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조차 반도체 호황 뒤에 숨은 외국인의 매도세와 AI 과잉 투자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정 없이 급등한 지금의 시장에서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우리는 수급 구조보다 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두 번째 리스크, 바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실질적인 위협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재 코스피 6300을 떠받치는 심장은 반도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 전쟁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처음 10%였던 관세는 단 하루 만에 법정 최대치인 15%로 격상되었고 2026년 2월 24일부터 이미 전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이 조치가 150일 한정의 임시 방편이며 7월 24일 만료 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공포는 임시 조치인 122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연구 무기인 무역법 301조, 즉 슈퍼 301조의 등장입니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사해 보복 관세를 때리는 조항으로 세율의 상한선도 없고 기간의 제한조차 없는 무제한 무기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USTR 대표는 일부 국가에 대해 15% 이상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쿠팡 지분을 가진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301조 조사를 공식 청원했습니다. 여기에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산업을 정조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또 다른 핀셋 관세의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의 15%, 철강의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근거가 바로 이 232조였으며 이제 그 칼날은 반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USTR 대표는 232조를 매우 지속 가능한 수단이라 평가했고 이는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반도체가 301조나 232조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통상 이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코스피의 심장인 반도체 수출이 미국의 관세체계 재편이라는 거대한 폭풍 후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쌓아 올린 지수 위에 관세 폭탄이라는 실물 리스크가 떨어지는 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 모든 체중을 싣고 있는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돌부리 하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38%가 두 종목에 쏠려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나 관세 정책에 아주 작은 균열만 생겨도 지수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신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된 과도한 리스크를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보고 들어온 건강한 자본이 아닌 기계적 수급으로 버티는 시장에서 관세 변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급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경제가 무너졌음에도 주가가 폭등했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숫자의 함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믿기 힘든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2018년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16.0%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자 현금을 들고 있으면 자산이 매일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사라지는 현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금, 달러, 그리고 주식이라는 실물 자산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16.0%나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은 제로에 가까웠던 이른바 유령 랠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스피 6300도 베네수엘라처럼 실체 없는 거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안정적이며 원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예금 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스피 상승에는 반도체 수출이라는 강력한 실체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베네수엘라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첫 20일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 넘게 증가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을 단순한 유령 랠리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과장이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이 랠리가 AI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38%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자영업 폐업과 청년 취업 감소 등 여전히 차가운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만 온 체중을 싣고 있으면 작은 돌부리에도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매매 기반의 취약한 수급 구조와 미국의 관세 변수가 겹치면 상승의 실체는 순식간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기업 심리가 4년 만에 긍정으로 전환된 자신감은 때로 리스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스피 6300이라는 화려한 숫자 앞에서 실체 있는 성장과 과열된 거품의 경계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IT 버블이나 2021년의 하락장 때도 사람들은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고 확신했지만 역사는 늘 가혹한 조정을 동반했습니다. 실체가 있는 랠리라 할지라도 수급의 방향이 꼬이거나 외부 압력이 가해지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고점에서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관론을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낙관에만 취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며 나만의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균형을 점검하고 과도하게 주식 비중이 높다면 일부 차익을 실현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예금 금리는 2.9%로 현금을 보유해도 실질적인 구매력이 유지되는 아주 이례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한다면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중도 리스크를 인식하고 내 자산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만 쏠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한쪽 다리에만 온 체중을 싣고 있으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대응하기 어렵기에 섹터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무역 대표부인 USTR의 301조 조사 동향과 반도체를 타깃으로 하는 232조 조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외부 변수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바로 세계 에너지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린 사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을 전격 봉쇄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동차 기름값과 마트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심지어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떨어뜨리는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몸의 목구멍과 같아서 중동의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이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경제는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인 LNG 물동량의 약 20%가 오직 이 해협을 통해서만 이동합니다. 특히 한국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원유가 한국에 오려면 반드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대체 경로인 파이프라인들은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 여유 용량이 매우 부족하며 결국 해협이 막히면 대체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매우 민감해서 실제로 해협이 완전히 막히기도 전에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으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공습 전날 65척에 달하던 유조선 통행량이 봉쇄 직후 단 6척으로 급감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모든 물건의 기초 원료이기에 유가 폭등은 즉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물가 충격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5,400달러를 돌파하며 1년 만에 80% 가까이 폭등하는 등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기업은 비용 부담의 생산을 줄이는 공급 충격에서 시작됩니다.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고용도 위축되며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소득은 줄고 소비는 더 얼어붙으며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은 1973년 오일 쇼크 당시의 경제 위기를 연상시킵니다.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달러라는 안전한 방공호로 몰려들며 이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5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달러로 결제하는 한국에게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은 동시에 두 대의 펀치를 맞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이중고입니다.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포장재의 원료인 석유 가격이 오르면 마트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중단하고 해상 운송이 불안해지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더 심각한 공급망 충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을 무조건 보유하기보다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식품, 생활용품,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같은 유틸리티 섹터가 대표적인 방어주입니다. 반면 유가와 물가에 민감한 자동차, 항공, 레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한국의 예금 금리 2.9%는 물가 상승률 2%를 웃돌고 있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결코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은 이미 온스당 5,400달러를 넘어서며 폭등 중이므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 비중을 점검해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1637년 튤립 버블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모든 거품의 정점에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가장 위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코스피 6300이 실체 있는 랠리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대해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력은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수익을 온전히 지켜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능력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며 자본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오지만 준비 없이 방심하다 자본을 잃으면 다음 기회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냉정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관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보며 성투하시길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가치 있는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